1907년 비엔나의 한 전시회, 한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숨을 멈췄고 어떤 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것은 예술인가, 외설인가, 신성한가, 타락한가. 그 그림의 이름은 키스, 화가의 이름은 구스타프 클림트. 오늘 우리는 가난한 금세 공사의 아들에서 세기 말 비엔나의 가장 위험한 예술가가 되기까지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따라갑니다. 황금으로 욕망을 그린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1862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 외곽 바움가르텐. 이곳은 부유한 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와 장인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였죠. 이날 금세공사 에른스트 클림트의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구스타프. 아버지 에른스트는 귀족들을 위한 금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을 다루는 그의 손은 자신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7명의 자녀 늘 부족한 식탁. 어린 구스타프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빛나는 금박과 섬세한 문양을 보며 자랐습니다. 구스타프야, 금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란다. 금은 영원함을 담는 그릇이지. 이 말은 훗날 그의 예술 철학이 됩니다. 구스타프는 일찍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치 사진처럼 정교했고 형태를 잡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예술가의 꿈은 사치였습니다. 1876년 14살의 구스타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빈 장식 미술학교 장학생 선발. 이 학교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이 운영하는 최고의 예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시험날 구스타프는 떨리는 손으로 석고상을 그렸습니다. 결과는 합격게다가 전액 장학생, 가난한 금세공사의 아들이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예술가 코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빈 장식 미술학교.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그려라. 구스타프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역사와 수업에서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그렸고 인체 수업에서는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한 비율을 익혔으며 건축 장식 수업에서는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사진보다 더 사진 같았습니다. 교수들은 감탄했고 동료들은 질투했습니다. 저 친구는 천재야. 아니, 저건 천재를 넘어선 뭔가야. 1880년 18살의 구스타프는 동생 에른스트 그리고 친구 프란츠 마츠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를 결성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예술 스타트업이었죠. 그들의 첫 프로젝트는 부유한 저택의 천장화였습니다. 구스타프가 그림을 그리면 에른스트가 세부를 다듬고 마츠가 장식을 더했습니다. 이들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886년 빈부르크 극장 천장화 의뢰, 1891년 빈 미술사 박물관 계단 벽화 의뢰, 제국의 가장 중요한 공간들이 이 젊은 화가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구스타프는 이미 비엔나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관객들을 그린 이 점잖은 그림 속에 아주 뻔뻔하고 귀여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16세기 옷을 입고 서 있는 세 남자, 배우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 자신입니다. 아주 도도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이 남자, 바로 20대의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생 에른스트와 절친 프란츠 마츠가 함께 있죠. 황제가 의뢰한 엄숙한 국립극장 천장화에 자기 얼굴을 슬쩍 그려 넣다니 당시 예술가 컴퍼니로 불리던 이 젊은 거장들의 자신감과 패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처럼 정교한 솜씨에 열광했고 이 그림 덕분에 클림트는 다음 해 26살의 나이에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게 됩니다.
1888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구스타프 클림트에게 황금 공로 십자훈장을 수여합니다. 26살의 나이에 제국 최고의 명예를 받은 것입니다. 신문들은 그를 극찬했습니다. 클림트는 우리 시대의 라파엘로다. 오스트리아 예술의 미래다. 구스타프는 이제 가난한 금세공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이 선택한 화가, 황제가 인정한 천재, 비엔나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1892년 봄, 구스타프의 아버지 에른스트가 쓰러집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상의 아버지는 더 이상 금을 다룰 수 없었고 가족의 생계는 구스타프의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동생 에른스트, 함께 예술가 컴퍼니를 만들고 함께 부르크 극장을 장식하고 함께 꿈을 꾸던 동생 에른스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겨우 28살, 구스타프는 동생의 어린 딸을 입양해야 했고 동생의 미망인을 돌봐야 했으며 7남매 중 아직 어린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했습니다. 30살의 구스타프에게 세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시기 구스타프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그의 그림은 명확하고 밝고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890년대 중반부터 그림 속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이미지, 고통받는 인간들, 불안한 표정. 구스타프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만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제는 내가 보는 진실을 그리고 싶다. 1895년 구스타프는 미넨을 여행합니다. 거기서 그는 상징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귀스타브 모로, 노르웨이의 에드바르 뭉크, 벨기에의 페르낭 크노프. 이들은 사실적 재현을 거부하고 내면의 감정과 상징을 그렸습니다. 구스타프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구나. 그림은 영혼이 느끼는 것을 그리는 거구나. 비엔나로 돌아온 그는 동료 화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만 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엔나 미술계는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클림트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동생을 잃은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야. 구스타프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1897년 4월 3일 구스타프 클림트를 포함한 19명의 화가들이 오스트리아 미술가 협회를 탈퇴합니다. 당시 협회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단체를 만듭니다. 이름은 빈 분리파, 독일어로 제체시온. 분리파는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던 아르누보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파리, 미넨, 베를린, 젊은 예술가들은 낡은 아카데미즘에 맞서 새로운 예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빈 분리파는 건축가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이가 설계한 전시관을 건립합니다. 입구 위에는 황금빛 동과 함께 그들의 슬로건이 새겨집니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구스타프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35살의 구스타프는 이제 제국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1898년 3월, 빈분리파의 첫 전시회가 열립니다. 입구에는 구스타프가 그린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스터의 중심에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을 죽이는 장면. 하지만 이 괴물은 단순한 미노타우로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기존 미술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고 평론가들은 분노했습니다. 클림트는 예술을 모독하고 있다. 이것은 도발이자 반역이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비엔나의 낡은 권위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8년 구스타프는 분리파를 상징하는 작품을 그립니다. 팔라스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 하지만 이 아테나는 우리가 아는 고전적 여신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은 기묘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갑옷은 금빛 비늘로 뒤덮여 있으며
손에 든 조각상에서는 나체의 여성 누다 베리타스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누다 베리타스 벗은 진실. 구스타프는 말합니다. 진실은 항상 벗겨져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추해 보여도 진실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 작품은 분리파의 선언이자 구스타프 개인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겠다.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미지 않겠다. 1902년 분리파는 루트비 판 베토벤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구스타프에게는 전시장 벽면 장식이 맡겨집니다. 그가 완성한 것은 길이 34m에 달하는 거대한 벽화, 베토벤 프리즈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시각화한 이 작품은 세 개의 벽면을 따라 펼쳐집니다. 첫 번째 벽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인류, 두 번째 벽 인류를 가로막는 적대적 세력들 기괴한 괴물, 질병, 광기, 죽음, 세 번째 벽 예술을 통한 구원, 합창으로 승리하는 인류. 하지만 구스타프가 그린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체의 여성들 추악한 괴물들, 금박과 보석으로 뒤덮인 인물들. 당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클림트는 베토벤을 모욕했다. 이것은 성스러운 음악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구스타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894년 구스타프가 아직 제국의 총애를 받던 시절, 빈 대학교는 그에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의뢰합니다. 대학 대강당 천장화. 주제는 세 가지: 철학, 의학, 법학. 계약금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 완성기한은 1900년. 대학 측은 인류의 이성과 학문의 승리를 웅장하게 표현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구스타프는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동생의 죽음, 분리파의 결성. 1900년에 완성된 그림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1900년 3월) 분리파 전시회에 철학이 처음 공개됩니다. 대학이 기대한 것은 아폴론이 빛을 비추고 학자들이 진리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가 그린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인간의 형상들이 꿈틀거리며 떠다닙니다. 생명, 고통, 사랑, 죽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지식을 상징하는 여성이 있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고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듯합니다. 구스타프는 말합니다. 철학은 답을 주지 않는다. 철학은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 그것이 진실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87명의 대학 교수들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그림은 외설적이고 추악하며 학문의 전당에 걸릴 수 없다. 1901년 의학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희귀의 건강이 여신이 서 있지만 그 뒤로는 병든 몸들, 고통받는 나체들, 해골과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의학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구스타프의 메시지였습니다. 1903년 법학까지 완성됩니다. 정의의 승리 대신 화면에는 문어처럼 인간을 조르는 형벌의 형상이 있습니다. 희생자는 고통받고 복수의 여신들은 냉혹하게 서 있으며 진리, 정의, 법은 멀리 떨어져 무관심합니다.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클림트의 그림을 국가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구스타프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1905년 그는 받았던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림을 회수해버립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클림트, 대학과의 계약 파기, 자비로 그림 회수. 구스타프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충분하다. 이제 나는 국가의 지원 없이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 그릴 것이다. 제국의 화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유로운 예술가 구스타프 클림트뿐입니다. 우아한 그림만 그리던 클림트, 성격도 우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빈 최고의 반항어였습니다. 이 금붕어라는 그림을 보세요. 예쁜 금붕어들 사이로 한 여자가 관객을 향해 묘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런데 자세가 좀 이상합니다. 대놓고 엉덩이를 쑥 내밀고 있거든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내 평론가들에게였습니다. 저질이다. 퇴폐적이다. 자신의 그림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써. 내 엉덩이나 핥아라. 라며 그림으로 시원하게 욕을 날린 거죠. 친구들이 뜯어말려서 제목을 금붕어로 바꿨지만 클림트의 뒤끝 정말 장난 아니죠? 작업실에서의 모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고양이 바보였는데요. 작업실에 항상 8마리, 10마리씩 고양이를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고양이들이 중요한 스케치 위에 오줌을 싸거나 그림을 찢어놔도 화를 내긴커녕 고양이 오줌이 최고의 고착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며 허허 웃었다고 합니다. 천재 화가의 작업실은 사실상 고양이 카페나 다름없었네요. 그리고 클림트는 항상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고양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려한 황금빛 그림과는 달리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자유로웠습니다. 1903년 구스타프는 이탈리아 라벤나를 여행합니다. 거기서 그는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를 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인들, 평면적이지만 강렬한 존재감, 장식과 인물이 하나가 된 조화. 구스타프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아버지의 금세공 기술, 비잔틴의 황금 모자이크, 그리고 자신만의 상징주의,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구스타프의 작업실에는 특별한 수집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목판화, 중국 도자기, 동양의 직물과 의상들, 19세기 말 유럽을 휩쓸던 자포니즘의 영향을 구스타프도 깊이 받았습니다. 일본 목판화의 평면적 구도, 대담한 여백, 기하학적 패턴, 이 모든 것이 그의 황금기 작품에 스며듭니다. 1901년 구스타프는 성서의 여인 유디트를 그립니다. 유디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뺀 영웅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디트는 경건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구스타프의 유디트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고 입술은 관능적으로 벌어져 있으며 손에는 잘린 머리가 들려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통이 아니라 황홀경입니다. 목걸이는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배경 역시 금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무 파탈,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여인입니다. 보수 진영은 다시 분노합니다. 클림트는 성서를 모독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구스타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1903년 빈의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가 구스타프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아델레는 빈 사교계의 꽃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아름답고 예술을 사랑하는 여인. 구스타프는 무려 4년에 걸쳐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1907년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 얼굴과 손, 어깨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나머지 전체는 금박과 기하학적 문양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형, 소용돌이, 이집트, 그리스, 비잔틴, 동양의 문양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클림트의 기법입니다. 그는 캔버스 위에 물감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금가루와 금박을 붙였습니다. 그림 자체가 보석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델레는 더 이상 한 명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여신, 황금으로 영원히 고정된 아이콘.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서 1908년 사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키스. 한 쌍의 연인이 꽃이 핀 절벽 끝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여자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몰입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황금빛 망토로 완전히 감싸여 있고 남자의 옷에는 사각형과 직선의 문양이, 여자의 옷에는 원형과 곡선의 문양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감싸 안은 듯 보이지만 여자는 무릎을 꿇고 있고 발은 절벽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능동과 수용 하늘과 땅, 모든 이원성이 하나의 포옹 속에서 녹아듭니다. 1908년 이 작품이 전시되자 즉시 오스트리아 정부가 구입합니다. 가격은 25,000크론의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의 그림을 국가가 가장 비싸게 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클림트의 황금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 중에는 유독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아 뭉크라는 소녀가 있죠. 1911년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리아 뭉크는 독일 작가 한스 하인즈 에버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의 나이 24살, 그는 40살, 두 사람은 약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둥이로 소문난 한스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당신은 현실 감각이 없는 로맨티스트에 불과하오. 일방적인 파혼 통보였습니다. 1911년 12월 28일 정오, 절망한 리아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 아랑카 뭉크는 클림트에게 찾아와 애원합니다. 우리 딸의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아름답게 남겨주세요. 열렬한 후원자인 레더러 가의 처제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던 클림트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클림트는 3번이나 붓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종 직후의 모습, 꽃들 사이에 잠든 듯한 딸.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슬프고 끔찍하다며 이 그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 하지만 이 그림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작품 인수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그림, 우리가 아는 화려한 미완성작 리아 뭉크 3세의 초상. 하지만 이것마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클림트 사후 이 그림은 리아의 어머니가 인수를 합니다. 참고로 이 세 번째 초상화는 2010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1880만 파운드, 한화 약 3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죽은 소녀의 그림이 거액의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당한 두 번째 그림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이 그림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클림트 연구가들은 이 작품 무용수가 바로 거절당한 두 번째 초상화를 덧칠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캔버스의 크기가 동일하고 제작 시기도 맞물리며 클림트가 비싼 캔버스를 재활용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이죠. 모든 정황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거절당한 죽은 소녀의 초상화 위에 완전히 다른 여자의 얼굴을 그려 관능적인 무용수로 재탄생시켰다는 것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억측일까요? 아닙니다. 클림트에게는 이런 전가가 확실히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림 밑에 모자를 쓴 소녀, 일명 베피 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비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피아첸차에 사는 클라우디아 마가라는 미술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클림트 화집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그림이랑 저 그림이 포즈가 똑같잖아? 갤러리에 있는 여인의 초상과 1912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모자 쓴 소녀의 포즈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아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겹쳐보고 확신합니다. 겨우 18살이었지만 그녀는 갤러리 관장을 설득해 그림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림 밑에 모자를 쓴 소녀, 일명 베피 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마가는 클림트의 유일한 이중 그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준비되던 중 1997년 2월 22일 그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2년 후 2019년 12월 10일 갤러리 정원사가 30cm 이상 자란 담쟁이 동굴을 제거하다가 녹슨 금속 문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자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은 23년간 갤러리 벽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둑이 나중에 회수하려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1월 엑스레이 분석으로 진품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18살 소녀의 직관이 클림트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워진 소녀 베피씨 또한 리아 뭉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한 소녀, 그리고 그녀를 잊기 위해 혹은 캔버스를 아끼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지우고 또 지웠던 화가 클림트의 황금빛 물감 아래에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또 영원히 묻혀버린 슬픈 영혼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항상 모델들이 있었고 그들 중 다수가 그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같은 모델은 한 번 이상 그리지 않았고 관계를 갖고 그림이 완성되면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합니다. 클림트 사후 자녀 확인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친자 확인이 되어 상속권이 인정된 자녀만 6명, 클림트의 친자식이라고 유산 분배 소송에 나선 사생아가 14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구스타프는 그 누구와도 정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구스타프에게 여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구스타프가 평생 곁에 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플레게. 에밀리는 빈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독립적이고 지적이며 예술을 이해하는 여성. 구스타프와 에밀리는 1891년 구스타프의 동생 에른스트가 에밀리의 언니와 결혼하면서 만났습니다. 에른스트가 죽은 후 구스타프와 에밀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구스타프의 뮤즈였고 정신적 동반자였으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클림트 사후 사생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도 에밀리였다지요. 1902년 구스타프는 에밀리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지만 표정은 차갑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스타프가 그린 다른 여성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그림 속 여성들은 욕망의 대상이지만 에밀리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구스타프는 매년 여름 아터 호수에서 에밀리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작업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7년간 함께했습니다. 1918년 클림트가 세상을 떠난 후 에밀리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클림트가 자신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를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들만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클림트가 사용하던 방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1952년 에밀리는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클림트보다 34년을 더 살았지만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스타프가 찾은 유일한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05년 벨기에의 부유한 은행가 아돌프 스토클레가 구스타프에게 특별한 의뢰를 합니다. 브리셀에 짓고 있는 저택의 식당 벽면 장식. 구스타프는 3년에 걸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1909년 생명의 나무를 포함한 스토클레 프리즈가 완성됩니다. 황금빛 나무가 벽면 전체를 가로지르고 나무 사이에는 포옹하는 연인들, 춤추는 여인, 그리고 기다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 황금 양식의 완성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금박뿐 아니라 은박, 백금, 에나멜, 준보석까지 사용했습니다. 벽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함이 된 것입니다. 1910년대 구스타프의 화풍이 또 한 번 변합니다. 황금기가 절정에 달한 후 그는 점차 금박 사용을 줄이고 더 밝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에서 1915년 사이 그린 죽음과 삶. 왼쪽에는 해골의 얼굴을 한 죽음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서로 껴안은 채 잠든 인간들이 꽃무늬로 뒤덮여 있습니다. 금박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생생한 색채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파랑, 초록, 분홍, 보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껴안고 삶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리고 구스타프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터 호수의 저택들, 물에 비친 나무들, 색색의 꽃밭. 이 풍경화들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오직 자연의 패턴과 색채의 향연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스타프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7년 17살의 젊은 화가가 구스타프를 찾아옵니다. 이름은 에곤 실레. 실레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학생이었지만 학교 교육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죽은 그림만 가르칩니다. 저는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실레는 클림트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구스타프는 이 젊은 화가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곡된 인체, 극단적인 감정, 거친 선. 실레의 그림은 클림트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불안하며 더 솔직했습니다. 구스타프는 실레를 후원합니다. 모델을 소개해주고 전시 기회를 만들어주며 자신의 작품을 팔아 실레를 도왔습니다. 구스타프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재능을 가진 녀석이 있다. 바로 에곤 실레다. 56살의 거장이 28살의 제자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8년 1월,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고 비엔나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가득했습니다. 1월 11일 아침 56살의 구스타프 클림트가 작업실에서 쓰러집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구스타프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918년 유럽을 휩쓴 것은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 약 5억여 명이 걸렸고 이 중에 5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병상의 구스타프는 폐렴합병증으로 상태가 악화됩니다. 심장 발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평생이 연인 에밀레를 애타게 찾았고 유산의 절반을 그녀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1945년 클림트로부터 물려받은 그림들을 팔지 않고 보관해오던 에밀리의 집이 화재가 나 그의 많은 그림들이 안타깝게 소실이 됩니다. 1918년 2월 6일 새벽 구스타프 클림트 56세의 나이로 사망. 에곤 실레는 다음날 달려가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스케치로 남겼고 거장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그해 가을 임신 6개월이던 실레의 아내가 스페인 독감이 걸리자 아내의 죽어가는 얼굴을 스케치에 담던 실레는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28살, 황금으로 빛나던 빈 예술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남긴 작품들은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합니다. 클림트의 후원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타락한 예술로 낙인 찍혔고 강제로 압수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을 포함해 수많은 작품들이 나치 고관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 막바지 나치는 클림트의 대학 천장화 3부작 철학, 의학, 법학을 오스트리아 남부 이멘도르프 성에 보관합니다. 5월 8일 퇴각하는 나치군이 성에 불을 지릅니다. 클림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문제작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컬러 사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흑백 사진만이 그 존재를 증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클림트의 예술은 죽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클림트 재평가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미술관들이 클림트 전시회를 열었고 학자들은 그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이 약탈미술품반환 소송 끝에 아델레의 조카 마리아 알트만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해 이 작품은 경매에서 1억 3,500만 달러에 낙찰됩니다. 당시 회화 작품 최고가였습니다. 오늘날 빈의 벨베데레 궁전에 전시된 키스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옵니다. 100년 전 외설이라고 비난받던 그 그림이 이제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압된 시대에 자유를 외친 반역자였고 가식적인 도덕에 맞서 솔직한 욕망을 그린 용기 있는 예술가였으며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학을 창조한 혁명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여성들은 더 이상 순종적인 뮤즈가 아니라 욕망을 가진 주체였고 그가 그린 사랑은 이상화된 로맨스가 아니라 본능과 감정의 충돌이었습니다. 클림트의 황금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었고 덧없는 인간의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1908년 키스를 그릴 때 구스타프 클림트는 46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캔들의 중심이었고 예술계의 반역자였으며 보수 사회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 이 포옹, 이 황금빛 영혼만을.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클림트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어떤 이는 금빛에 매료되며 어떤 이는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읽습니다. 클림트가 100년 전에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매혹시킬 것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림트의 키스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인간 욕망의 고백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아름다운 명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지어 클림트의 도슨트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